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 공부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두꺼운 교과서, 외워야 할 연도들, 졸음이 쏟아지는 수업. 맞죠?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사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390만 년짜리 드라마요. 자, 화면을 보시면 두 가닥의 실이 보입니다. 파란 실과 황금빛 실. 파란 실은 세계사, 특히 서구 역사의 흐름입니다. 황금빛 실은 동아시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실이 처음에는 하나의 고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인류라는 하나의 뿌리에서요. 그리고 이 두 실은 오랫동안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극적으로 얽히고 충돌하고 결국 하나의 거대한 밧줄로 합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갈 시간의 범위는 무려 390만 년 전부터 18세기 절대왕정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연대표로 보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역사를 마치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것처럼 보여드리려 합니다. 스크린 왼쪽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오른쪽에서는 중국, 한반도, 일본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시기에 동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 혹은 와, 서로 전혀 몰랐는데 똑같은 걸 하고 있었네? 라는 순간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역사의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거의 같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라는 종이 가진 어떤 공통된 내면의 시계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390만 년 전으로 인류 최초의 조상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39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 아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존재 하나가 두 발로 비틀비틀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 친구가 뭘 했냐고요? 일어섰습니다. 딱 그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두 발로 서는 순간 양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구를 만드는 순간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순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한 명이 일어선 그 순간이 390만 년 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의 출발점인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당겨서 약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왜냐고요? 불을 다뤘거든요. 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불을 피우면 따뜻하고 맹수를 쫓을 수 있고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고기를 익혀 먹게 됐다는 겁니다. 익힌 고기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남아 돌게 되죠.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고요? 뇌로 갔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2배 가까이 컸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발전했습니다. 불 주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인류 최초의 캠프파이어 토크쇼랄까요? 그 다음 약 40만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요. 네안데르탈인은 멍청하고 야만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꽃을 꺾어 시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죽은 동료를 묻어주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한 존재들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철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약 20만 년 전 우리의 직계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사피엔스, 라틴어로 현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전 지구적 이동을 시작했고 결국 지구상 모든 대륙에 퍼져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동아시아의 첫 인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이징 원인, 즉 북경 원인이에요. 약 50만 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인데 불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불을 배운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들이 이미 중국 땅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등인 이들은 약 3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로 정신구, 즉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꾸밈의 시작입니다. 멋을 부리고 싶다는 욕망, 이건 정말 인간적인 거잖아요. 한반도로 오면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약 4만 년 전의 어린아이 화석 흥수아이가 발견됐습니다. 4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아이의 뼈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아이도 웃었을 거고 울었을 거고 누군가를 사랑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규슈 지역에서 약 3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됩니다. 즉 30만 년 전부터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39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는 수십만 년에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중 일부는 동아시아의 중국, 한반도, 일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동아시아인들의 먼 조상입니다. 자, 시간을 크게 점프합니다. 약 1만 년 전으로 오겠습니다. 지구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온난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어떻게요? 농업의 시작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오늘 먹을 것을 오늘 찾아다녔습니다. 열매 따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이걸 수렵채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이에요. 오늘 사냥에 실패하면 굶는 거니까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짐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책도 못 만들고 집도 못 짓고 문명도 만들기 어렵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한 곳에 머뭅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면 집을 짓습니다. 집이 생기면 물건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식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식량은 잉여 생산을 만들어냅니다. 잉여 식량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토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짜고 어떤 사람은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됩니다. 직업의 분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업이 일어나면 문명이 탄생합니다. 기원전 8000년경 중동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혁명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이라크, 시리아, 터키 지역이죠. 여기서 밀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 양, 돼지를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빵, 고기, 우유, 전부 이 시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7500년경 터키의 차탈 회이크라는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거대한 촌락이 생겨난 거예요.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대도시였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심지어 문이 없어서 지붕에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양쯔강과 황하 유역에서 기원전 7000년경에 세계 최고 수준의 벼농사와 조기장 재배가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밀 농사와 거의 동시에 아무런 교류 없이 독립적으로 농업이 발명된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동시성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강가에 정착한 신석기인들이 빗살 무늬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표면에 빗살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이 토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식량 저장 용기였습니다. 식량을 저장한다는 것,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혁명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즉 계획한다는 행위가 시작된 거니까요. 일본은 조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조몬 토기 문화가 시작되는데 이 문화는 무려
약 1만 년간 지속됩니다. 농사보다는 수렵 채집을 기반으로 했지만 토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미 정착 생활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죠. 사실 조몬 토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도자기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따라다니던 시대가 끝나고 자연을 길들이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기원전 1만 년 전 농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역사시대가 열립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입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문자입니다. 기록이 생기기 전까지는 선사, 기록 이후부터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서로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가 사용되고 문자가 발명됩니다. 서양부터 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쐐기 문자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가 등장하죠.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파라오가 신과 인간의 중간자로 군림합니다. 이게 신권 정치의 시작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지중해로 무대가 이동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서는 미케네 문명이 꼽힙니다. 이들은 청동기 기반의 해상 무역으로 지중해를 누비던 사람들이었어요.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10년 귀향. 이 모든 전설의 배경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800년경부터는 그리스 폴리스가 탄생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 신전을 세우고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토론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초적 형태가 여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갑시다. 동아시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중국에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망오제라는 전설적인 성왕들, 그리고 하나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기원전 2000년경에 황하 유역에 강력한 국가의 형태가 있었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경 상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점을 봤습니다. 거북이, 배 껍데기나 소뼈에 질문을 새기고 불로 찢어서 갈라지는 모양으로 신의 뜻을 읽었어요. 이게 갑골문자의 시작입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될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갑골에 새겨져 있습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의 걱정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 마늘과 쑥.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죠. 물론 신화적 요소가 있지만 이 시기에 이미 한반도에 강력한 정치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46년경 중국에서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합니다. 주나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봉건제입니다. 왕이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제후들은 그 대가로 군사적 의무를 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에서 중세 봉건제가 등장하는 건 서기 56세기입니다. 주나라 봉건제보다 무려 1500년 이상 늦은 거예요. 동아시아가 먼저였습니다. 이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배 계급의 등장과 문자의 발명입니다. 일하는 자와 누리는 자가 나뉘면서 선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역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200년 이른바 축의 시대의 시열 에이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 시기를 발견했을 때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600년 동안 그리스, 인도, 중국, 중동에서 동시에 서로 전혀 교류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서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원전 470년경
아테네 거리를 맨발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귀찮은 질문을 던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뭔지 알고 있나요? 아는 척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결국 아테네 시민들이 너무 귀찮아서 사형시켜버리죠. 그런데 그의 제자 플라톤이 그 가르침을 기록하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 논리학, 정치학, 시학, 사실상 모든 학문의 기초를 닦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양 철학 2500년의 토대를 만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기원전 594년 솔론의 개혁이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재산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줍니다. 이어서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입합니다.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투표로 추방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기원전 461년 페리클레스 시대에 진정한 직접 민주정이 꽃핍니다. 모든 시민이 직접 법을 만들고 재판에 참여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제 동아시아로 건너갑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난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혼란의 시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들이 폭발합니다. 제자백과 수백 명의 사상가들이 저마다 세상을 구할 처방전을 내놓는 거예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공자는 세상이 어지러운 건 인간이 인과 예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요. 유교의 시작입니다. 공자와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무의자연, 도교의 핵심입니다. 한비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따라서 엄격한 법과 상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가입니다. 이 사상을 채택한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묵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겸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사상가들은 서로를 몰랐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습니다. 인류 정신사의 뼈대가 동서양에서 동시에 세워진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 이 40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양쪽 끝에서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서쪽에는 로마 제국, 동쪽에는 한나라. 그리고 이 두 제국은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길 실크 로드를 통해서요. 로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르면서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전환됩니다. 로마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일단 법이 있었습니다. 만민법이라고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이요. 그리고 수도교를 만들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물을 끌어다가 도시에 공급하는 거대한 수로 시스템이요. 로마 시민들은 공짜 목욕탕을 즐겼습니다. 기원전에 이미 수도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로마는 무려 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지구 두 바퀴 거리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군대가 이동하고 상인이 오가고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 팩스 ROMANA, 로마의 평화입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기원전 206년 한나라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무려 400년간 지속됩니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한무 제제위 기원전 14,187년은 정말 대단한 황제였습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치르는 과거제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실력으로 관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한나라 시대에 한자가 정착하고 한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자신을 한족이라 부르고 중국 문자를 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라의 유산이 2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에 삼국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일본에서는 야마타이국이라는 초기 국가가 등장하는데 히미코라는 여왕이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제국을 연결한 게 바로 비단길입니다. 기원전 2세기 한무제가 장건이라는 외교관을 서역에 파견하면서 비단길이 개통됩니다.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가 서쪽으로 가고 서방의 유리, 황금, 말이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비단을 보내주는 신비로운 동방의 나라를 세레스 시제, 비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한나라였죠. 두 제국은 서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를 알고 있었고 서로의 물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평행선이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이 시기는 종교의 시대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종교가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거든요. 서양에서는 크리스트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래 크리스트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크리스트교를 위험한 사상으로 여겼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주장하는 크리스트교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했죠. 수많은 크리스트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313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크리스트교를 합법화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전투 전날 하늘에서 십자가 빛을 보고 이 표시로 정복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67년 후인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불과 67년 만에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종교적 반전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트교는 이후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신적 기둥이 됩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로 가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기원전부터 서서히 동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한반도와 일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372년 고구려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됩니다. 전진이라는 중국의 나라에서 승려와 불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12년 후인 384년 백제에도 불교가 들어옵니다. 신라는 좀 늦어서 527년에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순교하면서 불교가 공인됩니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피 대신 흰 젖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죠. 그리고 일본으로도 전파됩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오면서 한자가 함께 왔고 건축 기술이 왔고 회화 기술이 왔고 철학이 왔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황룡사. 우리가 아는 수많은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불교와 함께 만들어진 겁니다. 삼국 문화의 비약적 도약은 불교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흥미로운 건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불교도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가 단순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 거대한 문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시기였습니다. 5세기부터 9세기.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엔 세계사에서 가장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서양은 무너지고 동아시아는 솟아오릅니다. 서양부터 보겠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황제가 폐위되면서 천년 로마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후 유럽은 어떻게 됐냐고요? 분열됩니다. 수십 개의 작은 왕국들로 쪼개지고 도시들은 쇠퇴하고 도로는 방치되고 학문은 침체됩니다.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암흑시대 다크 에이저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800년에 카를로스 대제 샤를마뉴가 프랑크 왕국을 통해 유럽을 잠깐 통일하는 듯 했지만 그가 죽은 후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왕국은 세 개로 갈라집니다. 이게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입니다. 왕권이 약해지고 기사와
영주 중심의 지방 분권적 봉건제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제 같은 시기 동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중국에서는 618년 당나라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제국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수도 장안, 오늘날의 시안은 인구 10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럽 최대 도시가 10만 명도 안 됐으니 장안은 세계 최대의 국제 도시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일본 유학생, 신라 승려들이 모두 장안에 모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5세기 초 광개토대왕이 고구려를 이끌며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기록된 정복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짜릿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치열한 경쟁은 676년 신라의 삼국 통일로 마무리됩니다. 외세 당나라를 이용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다시 당나라마저 한반도에서 몰아낸 신라의 외교술과 전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불국사와 석굴암이 만들어지는 찬란한 문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일본에서는 645년 다이카 개신이 일어납니다. 당나라를 모델로 삼아 중앙집권적 율령 국가를 만들겠다는 개혁이에요.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관료제를 도입하고 법률을 정비합니다. 이후 일본은 강력한 천황 중심 국가로 발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이 분열과 혼란의 암흑시대를 겪는 동안 동아시아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모델을 중심으로 중국, 한반도, 일본이 하나의 거대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한 겁니다. 11세기부터 14세기.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놀라운 평행 현상을 봐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중세 봉건제가 꽃피고 있습니다. 기사나이트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영주가 장원을 지배하고 농노들이 땅에 묶여 일합니다. 기사도 정신, 사랑의 세레나데, 마상 창시합. 중세 유럽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을 보시면 정말 신기합니다.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됩니다. 사무라이 SAMURAI가 지배하는 무사 정권이에요. 갑옷을 입고 주군에게 충성하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무라이는 유럽의 기사와 정말 닮아있지 않나요? 전혀 교류 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뒤흔든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칭기즈칸과 그의 몽골 제국입니다.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고원의 유목 민족들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후 50년간 몽골군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동쪽으로는 중국, 한반도까지, 서쪽으로는 폴란드, 헝가리까지 말발굽이 닿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이었어요. 몽골은 동서양의 육상 교역망을 통합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도 몽골 덕분이에요.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에서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중국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황금의 나라 지팡구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고, 이게 나중에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서쪽으로 항해를 떠나는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몽골의 정복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학살, 도시의 파괴, 그리고 흑사병의 전파. 흑사병은 몽골의 무역로를 타고 퍼져나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유럽의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려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몽골에 저항합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버팁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8만 장이 넘는 목판에 불경을 새긴 거예요. 지금도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두 차례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1274년과 1281년. 그런데 두 번 다 태풍이 몰아쳐 몽골 함대를 박살냅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이 일본을 구한 거예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700년 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살 특공대의 이름을 또 가미카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이 시기는 동서양 모두에서 인류의 지적, 문화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동아시아에서는 조선과 명나라의 문예 부흥이죠. 유럽 르네상스부터 보겠습니다. 흑사병과 백년 전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은 유럽이 갑자기 폭발적인 창조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르네상스의 핵심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입니다. 신이 원하는 게 뭔가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 보세요. 화가이면서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수학자, 물리학자, 해부학자, 발명가.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했습니다. 헬리콥터와 탱크를 스케치하고 인체를 해부해서 근육의 구조를 그리고 동시에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4년 동안 누워서 프레스코화를 그렸습니다. 목이 부러질 것 같은 자세로 4년 동안. 이게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집착과 열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44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유럽을 뒤흔듭니다. 그 전까지 책은 수도사들이 손으로 필사하는 거였습니다. 책 한 권이 집 한 채의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생기면서 책값이 폭락하고 지식이 대중에게 퍼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인쇄술 덕분이에요.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이 인쇄되어 독일 전역에 퍼졌거든요. 자,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갑시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세종대왕 시대 제위 1418만 1450년가 그 정점이에요. 세종대왕이 뭘 했냐고요? 1443년 한글을 창제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세종 이전까지 조선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농사짓는 백성들한테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문자 없이 살아야 했죠. 세종은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못 쓰다니. 그래서 직접 문자를 만든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우기 쉬운 문자를.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유럽이 자랑하지만 사실 금속 활자는 고려 시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이상 앞서서요. 조선은 이 금속 활자 전통을 이어받아 책을 대량 출판합니다. 중국에서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정화제독이 이끄는 대원정이 시작됩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300척이 넘는 대함대가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합니다. 가장 큰 배의 길이는 130m였는데 콜럼버스가 탄 산타마리아호의 거의 5배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달한 게 1492년이니 정화의 대원정은 그보다 87년이나 앞선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이 세계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냐고요? 정화가 죽고 나서 명나라 조정이 해금 정책으로 바다를 막아버렸거든요. 배를 만들지도 말고 바다에 나가지도 말라고요. 이 결정이 동서양의 역사를 갈라놓는 분기점 중 하나가 됩니다. 드디어 이 시리즈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평행하게 달려오던 두 실이 마침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딥니다. 사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어쨌든 이 항해는 세계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1519년에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시작하죠. 지구가 둥글다는 게 항해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밝은 면은 세계가 연결됐다는 것. 어두운 면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천연두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어요. 아스테카 제국의 인구 2천만 명 중
상당수가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병균이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대서양 삼각 무역과 함께 아프리카 노예 제도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아메리카로 끌려갑니다. 대항해 시대의 가장 어두운 유산이죠. 자, 이 충격파가 동아시아에는 어떻게 도달했을까요? 1543년 규슈 남쪽의 작은 섬 다네가시마에 포르투갈 상선이 표류해 옵니다. 그 배에는 2명의 포르투갈 총기 상인이 타고 있었고 섬의 영주는 그 조총을 보고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즉시 장인들에게 복제를 명령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일본 전역에 조총이 퍼집니다. 조총은 일본의 전국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무라이도 조총 앞에서는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용해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았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임진왜란이에요. 일본군의 조총에 조선군은 초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연전연파하며 보급로를 끊어놓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까지 참전한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전이었고 포르투갈에서 온 조총이 동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대항해 시대의 결과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1601년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 입성합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중국 황제에게 선물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지도를 보고 처음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수천 년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 중원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평행선이 마침내 교차했습니다. 총구와 돛대를 통해 폭력적이고도 영구적으로 16세기부터 18세기 대항해 시대의 충격 이후 유럽과 동아시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19세기 이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유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2가지 거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 다른 하나는 절대왕정의 성립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95개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거든요. 이후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라는 처참한 전쟁이 유럽을 휩습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면서 등장한 게 절대왕정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온다는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강력한 상비군과 관료제를 갖춘 근대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진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유명한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유럽 전체에 군림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상주의 머켄털리즘 정책을 펴니다. 국부를 늘리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고 원자재를 싸게 가져와서 완성품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주의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동아시아를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합니다.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들어섭니다. 만주족이 세운 이 나라는 강희 제제위 1661만 1722년, 옹정제, 걸륭 제제위 1735만 1796년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강희제는 60년간 제위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이루었고 걸륭제도 60년 제위했습니다. 루이 14세 부럽지 않은 절대 군주들이죠. 조선에서는 영조 제위 1724만 1776년, 정조 제위 1776만 1800년 시대에 실학이 태동합니다. 성리학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농업, 행정, 의학에 관한 방대한 저서를 남깁니다. 조선의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도 막부 1603년 성립는 쇄국 정책을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 문을 잠근 거예요. 일본인은 해외에 나갈 수 없고 외국인은 일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나가사키 항구의 데지마라는 작은 인공섬이었는데 여기서만 네덜란드 상인과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크리스트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 신자들을 포르투갈 세력과 연결시켜 막부의 지배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유럽은 이 시기에 제국주의적 팽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고 동아시아는 내부 안정을 선택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0년 후 이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냉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13페이지 결론 세계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 자, 지금까지 390만 년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숨 한번 고르고 이 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동아시아는 서양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이고 찬란한 평행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흔히 세계사를 배울 때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 르네상스, 근대 이런 서양 중심의 흐름을 배웁니다. 마치 세계사의 주인공은 유럽이고 동아시아는 그 주변에서 가끔 등장하는 조연인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는 독자적으로 농업혁명을 일으켰고 철학의 축의 시대를 서양과 동시에 만들었으며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금속 활자를 쓰고 있었고 콜럼버스보다 87년 앞서 대원정을 떠났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입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사의 거대한 한 축을 능동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역사에는 놀라운 동시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서로 전혀 몰랐던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동시에 기사와 사무라이라는 봉건 무사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슷한 환경적, 경제적 조건이 주어지면 인류는 비슷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종의 놀라운 공통성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역사는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비단길의 무역, 몽골의 정복,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떨어져 있던 지역사들은 하나의 글로벌 역사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품이 연결됐고, 다음엔 종교가 연결됐고, 그 다음엔 무기가 연결됐습니다. 평화롭게도, 폭력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류의 역사는 분리되기보다 연결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은 음식, 입은 옷, 사용하는 기술 안에 수천 년에 걸친 동서양의 만남과 교류가 녹아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부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시민들이 왕의 목을 기요틴으로 자릅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의 굉음과 함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혁명의 에너지가 합쳐져 유럽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의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쇄국의 문을 걸어 잠근 동아시아로 향합니다. 굳게 닫혔던 청나라의 문을 아편과 대포로 두드리고 조선의 문을 군함으로 위협하고 일본의 문을 흑선 블랙십으로 강제로 열어젖힙니다. 200년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격차가 19세기에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나라는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기적적으로 적응하고 어떤 나라는 스스로 제국이 됩니다. 세계사의 평행선 2부, 제국주의와 개화의 시대에서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